자, 이어서 갑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네. 11번부터 갈게요. 자, 가와 나의 두 선언 사이에 있었던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묶인 것은 이랬습니다. 자, 가로넣기 문제죠. 일명 블렁크 문제입니다. 자주 얘기합니다. 삼국시대가 됐든, 고려가 됐든, 조선이 됐든, 근현대사가 됐든, 실제 시험장 가시면 이 문제는 무조건 한 문항 내지 두 문항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셔야지 아무 생각 없이 가셔가지고 블렁크네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끊임없는 연습만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11번 가보겠습니다. 통일은 예세에 의존하거나 예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 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실현해야 합니다. 자, 이거 뭐예요? 1972년 7월 4일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얘기합니다. 7.4남북 공동성명이라고 합니다. 핵심이 자, 평, 민입니다. 우리의 운동을 자주, 그 다음에 평화, 민족 대단결의 방법이다. 우리나라의 통일 방향을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글자 따서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평, 민. 자평민의 방법을 하겠다. 이렇게. 이걸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게 있죠. 우리 통일 문제 할 때 꼭 나오는 게 이거 있어요. 1969년에 닉슨 독트린이 나와야 됩니다. 닉슨 독트린. 냉전이 와야 됐습니다. 냉전이 와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8.15 선언하죠. 네, 광복절 날 8.15 선언합니다. 상대방에 좀 적대적이지 하지 않고, 유엔에서 하는 어떤 외교 행위를 갖다 서로 간에 하는 것에 인정하자, 이런 내용들이 8.15 선언이고요. 그 다음에 1971년에 꼭 알아야 할 게 여기 나옵니다. 적시자회담입니다. 자, 보세요. 그냥 이 숫자를 외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자, 먼저 내용을 한번 볼게요. 닉슨 독트린 봐보시죠. 미국과 소련이 이제 군비 경쟁에서 벗어나자는 거예요. 군비 축소를 하자는 거지. 군비도 좀 축소하고 서로 간에 와해시켜보겠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에 박정희 정권 봐보세요. 1960년대 초부터 지금 70년대까지 10년 넘게 권력을 잡고 있다고요. 이때 뭐 할까요? 통일정책이 있을까요? 통일정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박정희 대통령 시기에 통일정책 없어요. 뭐예요 그러면? 체제경쟁이에요. 다 체제경쟁밖에 없다고요. 체제경쟁이 뭐냐? 자, 북한은 현 우리 아시다시피 사회주의 국가죠. 우리는 뭡니까?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자, 어떤 체계가, 어떤 시스템이 더 나은 국가 경제 체제입니까? 물어본다는 거야. 북한은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고요. 우리는 뭐야? 민주주의 국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는 뭐죠? 공산주의죠. 우리는요, 자본주의죠. 이 체제 경쟁밖에 없다고, 서로. 닉슨 독트린을 통해서 어떻게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에 걸린 거죠. 왜? 그 이유는요, 미국이 미군을 감축할 수 있다고요. 네, 그 다음에 공군력도 감축신다고. 여기 육군 얘기하는 거고요. 육군, 그 다음에 공군도 감축한다고. 실제로 이 오키나와로 군대가 빠져나가죠. 그 다음에 미국령 괌에 공군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오키나와뿐만이 아니라 미국령 괌에도 공군이 주둔한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자, 이 비상에 걸릴 것 대비해서 비정치적 기구부터 하면 안 되겠어. 그게 1970년에 적시자회담으로 연결된다. 1970년 적시자회담, 여기서 살짝 적어볼게요. 1971년 적시자회담. 비정치적 기구부터 한번 하는 게 어떻겠어? 북한이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7.4 남북 공동성명이 이루어진다고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계를 방법을 하겠다. 자, 추가해볼까요? 72년입니다. 1972년. 쭉 내려와 보세요. 우리나라의 시열 유신이 선포됐어요. 영어로 한번 적어. 울트라 짱 대통령이 됐어요. 울트라 짱 대통령이 됐어요.
가장 강력한 통치권을 가져가는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보겠습니다. 12월에는 북한이 신사회주의헌법을 만듭니다. 신사회주의헌법. 신사회주의헌법이란 주석제가 등장합니다. 주석제란 한 사람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가져가는 거죠. 이게 김일성이죠. 이렇게. 다시 북한과 우리 남한이 서로 대립하는 형국으로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73년 가보죠. 1973년에 6.23 평화통일선언이 합니다. 6월 23일 날 6.23 평화통일선언이 반포됩니다. 평화통일선언. 이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하는 겁니다. 앞으로 남과 북의 모든 문제는 유엔으로 이관하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남과 북의 문제는 니다 남과 북이 직접적인 대화 방식이 아니라 유엔을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 결과 이제 북한 애들이 반발하죠. 북한 애들이 반발합니다. 북한 애들이 우리한테 욕을 되게 심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욕합니다. 이 흐름 잡으시라고 이렇게. 됐죠? 심화가면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닉슨, 8.15 선언, 적십자, 7.4, 10월, 유신, 12월, 신사회주의헌법, 그 다음에 73년 6.23 평화통일선언까지 전체 흐름을 다 잡으셔야만이 블렁크 문제도 잡을 수 있어요. 어때요? 지금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더 시간이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어요. 좀 달라요, 수준이. 전체를 내가 안 보고 쓸 수 있는 이 맥락을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됐죠? 자, 빨리 메모하시고, 자, 문제를 풀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 질문 가죠. 남과 북은 쌍방사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인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통일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 다짐합시다. 이게 이제 1991년 얘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얘기입니다. 노태우 대통령 얘기입니다. 일명 91년 12월입니다. 1991년 12월. 예, 남북 기본 합의서라고 얘기하죠. 남북 기본 합의서랍니다. 자, 그러면 요 사이에 뭐가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 사이에. 되게 많아질 것 같은데요. 네, 되게 폭이 넓어졌습니다. 보겠습니다. 1번 미국에서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었다. 여기 69년이에요. 일단 제껴도 되겠지. 왜? 7.4 남북 공동성명 전이니까. 그죠? 3년 전이니까. 일단 기억번 틀렸어요. 두 번째. 남북 이산 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게 됐다. 요 사례 들어가면 돼요. 여기. 1985년 여기 전두환 정권 시기. 전두환 정권 시기 남북 이산 가족이 서울과 평양을 방문하였다. 서울, 평양 방문. 예. 즉 남북 이산 가족 상봉이죠. 여기서 좀 복잡해요. 전두환 정권 시기에 이산 가족 상봉된 계기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되게 말씀 많은 데가 미얀마 쿠데타 사건이잖아요. 지금은 미얀마라고 하죠. 군부 독재자가 권력을 잡고 나라 이름까지 바꿔버렸죠. 그 전까지는 버마였다고요. 네. 버마 아웅산 국립묘지에 전두환 대통령이 참배하러 갔다고요. 이 나라와 수교 관계를 위해서 얘기 활동을 갔다가 일이 터졌죠. 네. 요 사건을 계기로 남과 북이 되게 최악의 상황으로 걷게 됐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듬해 서울에 엄청난 비가 많이 수해를 많이 입게 됐고, 그 다음에 북한에서 우리나라에 쌀하고 의류를 갖다 우리에게 공급하겠답니다. 기분 나쁘게. 이때 당시 우리나라와 북한의 체제 경제를 떠나서 좋아요. 좋은 취지로 북쪽의 정부에서 우리에게 공급하는 건 좋겠지만 웃기는 것은 경제 규모가 30대를 우리가 커요. 게임도 안 돼요. 그래도 불구하고 전두환 대통령은 이걸 수용하죠. 조건이 있어요. 야, 니네들이 우리에게 했던 것 있지 않냐? 미얀마에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느냐? 자, 니네들이 쌀을 갖다가 또는 의류를 갖다가 우리 주겠다는 건, 자, 고맙게 받겠다. 대신에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뭘? 야, 이거 남북 이산가족 상봉하자. 이거 한번 만나게 하자. 이걸 옵션으로 걸었다고. 옵션을 걸고 결국은 타협을 보게 됐죠. 그 결과 이 시기에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전체를 다 읽지 못하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남한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했다.
예, 이건 1982년 얘기입니다. 이거 전두환 대통령입니다. 예, 이것도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시기에 남한에서 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제시하게 됐다. 일종의 이건 뭐냐면, 전두환이 제시한 게 뭐냐면, 통일 헌법을 제정하자는 거예요. 결론을 얘기하면, 앞으로 우리 통일을 대비해서 통일 헌법을 제정하자, 이게 전두환이 82년에 이걸 제정했던 거랍니다. 어떻게 하냐? 국민투표를 결정하자. 통일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자,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통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거야. 국민투표를 통해서 통일공화국을 수립하는 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요거요. 자, 요거 사건 이후에, 그러니까 1982년 이 사건 이후에, 그 이듬해 1983년, 버마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됐다. 아웅산 테러 사건이 발생됐다. 예. 전두환 대통령의 생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죠. 통일정책 전체 부분 다 차지하게 됐죠. 그죠? 네, 다 차지하게 됐죠. 니은, 디귿이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니을번은 쉽죠? 남측의 연합자연과 북한의 연방제한을 공통으로 추진했다.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시기, 예,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앤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라고 얘기하죠. 요 사이에 벌어진 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이다. 답은 니은, 디귿. 아우,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통일 문제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워도 되겠죠? 잘 정리가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이. 네, 빠른 속도로 메모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자, 문제 12번 가겠습니다. 좀 지우겠습니다. 시간 드릴까요? 자, 문제 일단 풀게요, 저는요. 자, 다음 밑줄 친 세 내각이 추진한 계획안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청일 간에 맺어진 조약을 구실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일본군이 경복궁을 포위 점령하고 청일 전쟁을 일으켰다. 이때 수립된 새 내각은 농민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반영, 정치, 경제, 사회 등 여러 분야의 계획을 추진하였다. 네, 이거 이제 김홍집 내각으로 얘기합니다. 네, 김홍집 내각. 자, 해상 공고를 혁파하자, 재정을 모두 호주에 관할하자. 이건 두 개 다 갑신정변의 내용일 거고요. 신분제를 철폐할 것, 예, 가보개혁입니다. 네. 공산노비 제도의 폐지하고, 그 다음에 가부의 제거를 허용하는 게 가보개혁 때 나온 대표적인 김홍집 내각의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단발령을 시행할 것, 이건 을미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을미계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건 자주 얘기하는데, 꼭 알아야 할 게 이거 있어요. 우리가 가보 1차, 가보 2차, 을미개혁 다 암기돼야 된다고. 정치 파트, 경제 파트, 사회 파트. 정치, 경제, 사회 파트. 가보 2차는 되게 쉽고요. 을미도 되게 쉽습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암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암기가 돼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서 뭐 어쩔 수 없는 암기사항 때문에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요즘 시험 잘 나오면 또 여기 있어요. 가보 1차 개혁과 2차 개혁 사이에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이게 홍범 14조예요. 네, 물론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고정임금, 그 다음에 아버지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그 자식들, 왕자들, 그 다음에 관료, 관료들 전체가 나와서, 종묘에 가서, 종묘에서 독립서금을 발표합니다. 독립서금을 발표합니다. 1차, 2차 사이에 꼭 들어가는 사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중요한 지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험 보기 전까지 가보 1차 부분의 정치, 경제, 사회 파트 다 암기돼야 되고요. 가보 2차도 마찬가지, 을미개혁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홍범 14조 들어간다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이 근에서 공부하는 방법이 여기밖에 없어요. 예, 되게 암기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연도도 암기해야 되고, 내용도 암기돼야 되고. 앞에 전근대사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근대사 부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3번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와 관련하여 흥선대원군 집권기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조선 국왕이 프랑스 주교 2인과 선교사 9인, 그리고 조선인 신도 다수를 살해했다고 한다. 벌써 냄새가 확 나죠? 병인 박해에 대한 얘기인데요. 훗날, 양해의 원인이 되죠. 양해의 원인이 되죠. 이러한 잔인한 폭력은 패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조선은 중국에 조공하는 나라이므로 본국이 장차 군대를 일으켜 정벌을 하러 가기 전에 조선 왕정을 날리는 것이 도리어 합당할 줄 알고 있습니다. 네. 보죠. 1번. 이 사건 직후 척합이 비문을 만들었습니다. 병인 박해, 그 다음에 병인 양요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병인 박해의 원인이 돼서 병인 양요가 원인이 됐습니다. 네, 이게 1866년이죠. 1866년입니다. 척합의를 만들기 시작한 건 마찬가지. 척합의가 제작된 게, 제작 시기가 여기. 그 다음 신미양요가 1871년에 우리가 승리하죠. 그 결과 척합의를 전국 주요 도시에다가 설치하게 됐다. 요거 물어본다. 제작 시기와 설치한 시기가 좀 달라요. 보시죠. 사건이 일어난 직후 척합의 비밀 내용을 만들었다. 네, 답은 1번이 되겠는데요. 흥선대원 집권기니까요. 두 번째. 이양로 기정진 등은 이에 대항해 애양일체론을 주장하였다. 애양일체론을 주장했다. 이양로 기정진. 네. 1860년대죠. 1860년 이양로 기정진 등은 애양일체를 주장했다. 1860년대는 통상계야 반동입니다. 통상계야 반대운동. 1870년대가 애양일체론이죠. 그 질문 틀렸죠. 애놈이나 양놈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 이건 체이키언 주장입니다. 체이키언. 여기 유인섭. 그 다음에요. 3번 지금 한성근과 양원수의 분전으로 광성진과 갑곶 등지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자, 보시죠. 지금 세 번째 지문이죠. 좀 되게 복잡하게 많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한성근, 그 다음에 양원수. 한성근, 양원수. 한성근은 문수산성, 그죠? 문수산성. 이건 정족산성이죠. 정족산성에서 분전으로, 요건 우리가 프랑스에 들어가 싸우는 겁니다. 병인 양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광성진, 갑곶 좀 다르죠. 광성진과 갑곶. 갑곶, 여기는 신미양요입니다. 미국과 싸우는 겁니다. 미국과 싸우는. 조금 두 개가 분리돼야 될 것 같습니다. 등지에 프랑스군을 격퇴했다. 네, 구분돼서. 그 지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섞여 있어요. 네 번째, 항사형의 천주교 박해 사건을 박해 참상을 호소한 편지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되었다. 네, 항사형에 대한 부분. 네, 신유 박해 발단이 되죠. 네, 항사형에 이건 연도로 보면 1801년이죠. 네. 됐죠? 항사형의 천주교 박해 참상을 호소한 편지를 보낸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네. 요건 집권 벽파가 시파인 남인 계열을 축출했다. 특히 여기서 남인은 경기 남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 지금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집권 벽파들 생각하는 게 뭐죠? 경기 남인들을 100명을 제거하는 것보다 다산 정약용 선생 1명을 제거하는 것보다 뭐다 더 이겼어요. 그 결과 다산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가는 천주교인들에 대한 박해를 명분으로 남죠. 왜?
다산 정유회가 혹시 비리가 있을까 싶고 탈탈 잡아서 털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당시에 천주교는 아직까지 정교가 아니에요. 사교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분을 걸어서 다산을 유배 보내는 거죠. 그 결과 큰형이었던 정약종이요. 성경책을 옮기는 도중에 발각돼서 결과적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그 위에 형 정약전이죠. 예, 이 사람은 흑산도로 유배 가죠. 예, 전라도 흑산도로 유배 가서 또 중요한 기록을 하나 남겼습니다. 자산어보. 네, 최근에 지금 영화가 상영됐다고 그래요. 네, 정약전 선생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막내가 지금 정약용입니다. 정약용입니다. 강진 유배 간 인물입니다. 네. 지금 정약전은 이미 한등급이 기출 단독이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자산어보에 관련된 얘기가. 혹시 영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 시험에 올해 혹시 나올 것도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약용이 우리가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고요. 네. 대표적인 천주교인들이었다. 경기 남인들, 천주교인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문제 14번 가죠. 문제 14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강령을 표방한 단체와 관련성이 깊은 것을 고르세요. 본회의는 사회의 진화 법칙에 가요 신사회 건설과 여성해방운동에 나설 일꾼의 양성과 훈련을 기한다. 본회의는 조선 여성해방운동에 참가할 여성의 단계를 기합니다. 이와 같은 강령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근우해. 신간의 자매단체입니다. 신간의 자매단체는 여성들의 모임이 이겁니다. 두 개의 특징은 뭔가요? 네,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민족유일당 운동입니다. 자, 민족주의 계열과, 그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하나가 됐다는 얘기죠. 왜냐면 독립운동을 하는 데서 민족주의 계열 따라가고 사회주의 계열 따라해서 영 아니라는 거지. 요거를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우리가 앞에 1926년에 뭐가 있나요? 예, 다 아실 거예요. 정우의 선언이 있죠. 예, 정우의 선언 결과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손을 잡고 하나의 조직망을 통해서 우리 민족운동, 독립운동이 시작됐음을 알리고 있다. 우리 여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우리 여성도 하자. 그게 만들어진 게 근우회가 되겠습니다. 자, 관련 깊은 거 보겠습니다. 1번 국권회복과 공화 정치 체제 국민 국가 건설을 목표로 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네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1907년입니다. 11년까지 핵심 뭐죠? 공화정입니다. 공화정을 주장했다.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비타협적 민족주의 인사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민족협동전선으로 조직하였습니다. 네, 요건 신간회입니다. 네, 남성들 중심 신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이거 제가 비타민 이렇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비타민 플러스 사회주의 계열입니다. 자, 비타협적 민족주의. 반대되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타협적 민족주의자 되겠죠. 타협적 민족주의자 되겠죠. 요건 들어가면 안 돼요, 이쪽에, 그죠? 대표적인 게 누가 있어요? 김성수, 송진우,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춘원, 이강수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사람들이죠. 동아일보 같은 언론을 장악하고 있던 인물들. 이 사람들은 타협적 민족주의자라는 거예요. 여기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갖다 신간의 강령주의 뭐라고 합니까? 이런 사람들 일제 폐기 간다고 우리가 하거든요. 일제 폐기.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을? 신간회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회주의자라고 표현합니다. 기회주의를 일제 폐기 간다고 얘기했지만 말을 되게 순화했을 뿐이지 좀 더 과하게 표현하면 너희 놈의 새끼들 내 손에 걸리면 죽어 뭐 이런 식이에요. 죽었어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신간에 가장 싫어하는 게 얘들이에요.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김성수, 송진우, 이강수, 그다음에 채린, 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강수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제 민족 개조론 같은 걸 주장하잖아요. 신문 막 연재한다고 이게 민족 개조론 같은 걸. 네. 우리가 피정복 국가로서 당연히 일본에 당연히 순응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또 통치를 바꿔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신간에서 봤을 때 이건 거의 뭐 죽은 목숨이라 봐야 되죠. 또 기가 막히게 안 죽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여성 노동자의 권익 옹호와 구수타파 생활 개선.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4번 만주 지역의 독립군과 각처에 흩어져 있던 무장 세력을 모아
충칭에서 다 모았습니다. 4번 지문. 이건 1940년 충칭 임시정부. 누굽니까? 대표적인 인사가?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예. 강복군도 만들죠? 강복군의 지청천. 한국 강복군 지청천. 김구 선생, 그 다음에 조소왕. 대표는 삼균주의가 포함되죠.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가 대한민국 충칭 임시정부의 강령으로 채택됩니다. 강령으로 채택되었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에 문제 15번을 가보겠습니다. 문제 15번. 자, 다음에 게시된 개혁 내용을 공통으로 포함된 게 뭡니까? 자, 지금부터 국내 공사 문서에 개국기원을 사용할 것 그랬습니다. 개국기원. 자, 이 가보기의 1차 부분 보시죠. 정치 부분 한번 가져볼게요. 암기 제가 하다 말았는데요. 자, 개가 우리 집에 8마리가 있어요. 예. 개가 8마리는 우리가 가 먹어야 되겠어요. 집에서 먹으면 너무 냄새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궁궐에서 먹기로 했어요. 볼까요? 개국기원이에요. 우리가 청나라의 연호를 쓰죠. 청나라의 항제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국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개국기원을 쓰자는 얘기죠. 우리가 얘기하는 게 일본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요. 지금 현재 1894년이죠. 1894년. 1894년인데 우리가 조선 건국한 지 언제요? 1392년이잖아요. 빼보자고. 1392년. 502년이잖아요.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 개국 503년, 504년 이렇게 쓰자는 거죠. 굳이 청나라 연호를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팔아문. 개혁을 하는 가장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의정부와 영의정 자유주의는 의정부라고 하죠. 그래서 6조에서 보통 이렇게 개혁을 하게 되는데 여기 신뢰하기 좀 어렵다. 구체적인 팔아문을 통해서 개혁을 하자. 이렇게 팔아문을. 그 다음에 우리가 과거 시험을 통해서 뽑았던 것들 있잖아요. 그죠? 이거 언제까지 공자를 명자를 하겠다는 얘기지. 다 없애야 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부의 기능을 좀 축소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국내부 기능이 강해지다 보니까 재정이라든가 궁궐의 권한이 너무 막강해서 비리가 많이 발생할 수 있더라. 가보개혁 때 나타난 정치파티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가죠. 체인 자신 이에 일체의 연자제를 폐지할 것.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에 비로소 결혼을 좀 하라고 할 것. 조혼 금지 가로 열고 적어놓으세요. 가로 열고 조혼 금지. 남녀가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결혼하자는 것. 그래서 공사노비법을 혁파하고 인신매매를 금하자. 그래서 처음으로 가보개혁 때 우리나라의 신분제도가 폐지됐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으로 가보개혁을 통해서 신분제도 폐지됐다. 공통으로 포함된 게 뭔가요? 이건 가보개혁의 1차 때 나왔던 법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립협회 헌의 6조, 동학농민을 폐전개혁 12조, 그다음 갑신적 14개 정강, 2, 3, 4도 되게 중요한 지문들이에요. 이거 책을 보면 다 하나씩 다 찾아야 돼요. 다 공부해야 돼요. 보시고 이해하시고 마지막에 어떻게 시험의 용도에 맞게끔 암기할 부분을 또 암기해 주셔야 돼요. 됐죠? 15번까지 됐고요. 16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6번 가겠습니다. 다음 군사 및 군역제도에 대한 내용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전체적인 부분 우리가 이해하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적어볼게요. 기억번 중앙군의 군사지휘권을 문반 관료가 다 맡더라. 이건 조선 전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조선 전기에 중요 관직들 군사지휘권을 전부 다 문반이 맡더라. 조선 전기. 두 번째, 지방의 행정조직을 그대로 군사조직이 있어서 지방 간의 군대를 그대로 진두지휘하더라. 이건 삼국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국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국시대 지방간들은 행정과 군사관을 동시에 같이 가져요. 언제든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절대로 여기 입법권 들어가면 안 돼요. 법을 만드는 기관은 지방간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세 번째, 신라, 고려, 백제, 말갈, 보덕국이 함께 편성하던 민족융합정을 펼쳤다. 이건 통일신라 시대의 구서당입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구서당.
구체로 따지면 신문항식이죠. 일종의 민족융합체계로 봐야겠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 다음에 말갈, 그 다음에 포독국인들이 여기에 포함되더라. 5개 국가죠? 근데 포독국은 고구려가 패망하고 난 다음에 그 유민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고구려군이라고 봐도 큰 문제는 없죠. 꼭 할 때 여기는 애군이 들어가면 안 돼, 여기. 절대로. 네. 그 다음에 니을 번짐은 군사적인 지방 조직과 행정적인 지방 조직으로 이원적 성격을 따. 이원적인 밑줄을 긋어봐. 네. 군사적인 지방 조직과 행정적인 지방 조직 두 개가 아니더라. 니을 번짐은 고려 시대입니다. 이게 뭐예요? 오도 양계입니다. 오도 양계입니다. 이게 이원적 구조죠. 군사와 행정이 달라졌죠. 자, 봐요. 지도를 통해서 보자고. 통째로 올라지 마시고 봐요. 우리 역사상에 가장 오래된 동네 지금도 남아있죠. 여기 봐. 이쪽이 뭐가 있어? 경상도. 이쪽 뭐야? 전라도. 그 다음 중간에 뭐야? 충청도 이러시면 안 돼. 여기 양강도라고 부른다고. 오늘날에 충청도 일부와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지역이 이걸 양강도로 부른다. 양강도 이렇게. 그 다음에 봐. 여기 서해도 항해도 지역입니다. 오늘날에 항해도 지역. 그 다음에 오늘날에 강원도 일부죠. 여기 교주도라고 부릅니다. 교주도. 이게 뭐예요? 총 5개 도가 있어요. 5도가 되는 겁니다. 5도. 그 다음 보세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군사 주둔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2개. 그죠? 여기에 동계, 그 다음에 여기를 북쪽에 있다 해서 북계, 그리고 이걸 갖다 양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동계와 양계 군사 주둔지가 있죠. 여기에 장을 뭐라고 부르나요? 병마사라고 합니다. 함정 되게 많이 파죠. 병마사와 도병마사는 구분돼야 되겠습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요합니다. 병마사와 도병마사. 병마사는 이것처럼 마찬가지. 동계와 북계의 총 책임자를 장입니다. 양계니까 선생님 병마사 그럼 2명이겠네요? 천만의 말씀 1명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와요. 들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병마사는 여기에 관계없어요.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예요. 도병마사 봐봐요. 병마사는 도병마사의 보고의 의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병마사는 병마사의 지휘할 수 있는 지휘 권한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남성분들 쉽게 이해할 까 군대 다니시면 지휘체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니까 병마사, 도병마사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순서를 물어본 시험이죠.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문제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갑니다. 자, 다음 강화도 조약. 일명 조일수호 조규라고 합니다. 조일수호 조규. 정식 명칭입니다. 네. 이걸 강화도 조약이라고 합니다. 통상. 또 다른 말로 쓰기죠. 병자수호 조약이라고 합니다. 병자수호 조약. 되게 여러 단어로 쓰이죠. 조일수호 조규, 강화도 조약, 병자수호 조약. 선생님 하나로 통일하면 안 되나요? 몰라요. 다 알아야 돼. 출제자가 뭘 내는지 모르잖아요. 예. 자, 선생님 강화도 조약을 내놨잖아요. 볼까요? 다음은 강화도 조약과 그 후에 일본과 맺은 조약이라는 순서를 물어볼까요? 이걸 일단 기본 연도 알아야 되는 그러면 1876년 이후 거 고라 내면 되는 거잖아요. 봅시다. 1번. 부산 이에 2개 항구를 개항한다 그랬습니다. 볼까요? 부산 이후에 부산은 1876년이에요. 3개 항구가 개항되죠. 부산, 원산, 인천이 3개 항구가 개항되죠. 원산은 1880년도, 인천은 1883년대 순차적으로 개항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일어난 거 아니라는 사실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2번째, 개항장에서 일본 고려민의 거주지역, 일명 간행이정이라 불러요. 간행이정. 심리로 하고, 심리는 요즘으로 하면 한 4km가 되겠습니다. 일본 화폐로 조선국 국민의 물자를 마음대로 교환할수록 합니다. 이게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랍니다. 조일수호 조규 부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1876년 7월. 이 수호조약이 1876년 5월. 2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졸소 조규에 연관된 조약이라 보시면 돼요. 전부 다.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꾸는 거야. 그래서 부록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조약이 끝나고 나서 봤더니 뭐 하나 더 넣어야 되겠는데 그때 만든 게 부록이야. 우리 일반 책도 이렇게 정권이 있고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부록이 추가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둔을 인정하였다. 이건 이모곤란 때입니다. 자, 이모곤란을 계기로 우리 99인들이 반란을 일으켜 신식구인들하고 한번 싸웠죠. 그죠? 그리고 되게 많은 피해가 왔죠. 일본 애들이 공사관에 불이 타고 그 다음에 호리모토 교관이 이모곤란 중에 희생당했고 되게 많은 피해를 당하게 되는데 이때 손해배상을 물게 만들었어요. 그게 재물포 조약이에요. 여기 손해배상 얘기가 나오고요. 앞으로 조선사를 못 믿겠어요. 그래서 자기네 공사관에다가 일본군을 주둔하겠대요. 이걸 처음으로 일본군들이 우리나라에 재물포 조약을 통해서 이모곤란 이후에 처음으로 일본군이 주둔해요. 우리 조선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원래 공사관, 영사관은 전부 다 자국의 경찰들이나 군인들이 보호자들은 권한이 있는데 못 믿겠다는 거야. 재물포 조약. 이모곤란 이후에 맺어진 재물포 조약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이모곤란 우리가 알다시피 1882년에 다 아실 거고. 4번 질문. 조선에 있어서 청과 동독한 파병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건 갑신정변제입니다. 이건 1884년이죠. 두 개의 맺은 게 한성조약이죠. 한성조약 마찬가지 손해배상입니다. 그 다음에 텐진조약이 하나 나와야 되겠죠. 네, 텐진조약입니다. 조선 반도에서 유사 상황, 급박한 상황이 나타난다면 청군과 일본군은 동수의 군대가 파견된다. 어디에? 한반도에. 동수에 파견되겠다. 이때 우리나라에 한날 동학이 발생하죠. 예, 동학이 발생했을 때 우리 정부군은 동학교도를 진압하지 못하죠. 예, 정부에서는 청군을 요청하죠. 청군 요청하자 바로 누구도 같이 와야 됩니까? 일본군도 같이 개입하게 된다고. 그 결과 청군이 아산만에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본군은요, 예, 재물포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5월 달에 동학교도들이 뭐합니까? 전주화약을 맺죠. 전주화약을 맺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얘들에게 정부에서는 자, 전주화약을 맺었기 때문에 예, 당신들 필요 없으니 떠나가세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럼 청나라 애들과 일본 애들이 떠나겠어요? 그 결과 떠나지 않고 우리 한반도에서 한번 붙게 된다고. 이걸 뭐라 불러요? 청일 전쟁이라 불러요. 청일 전쟁 우리 한반도에서 벌써 벌어졌죠. 전쟁은 어디냐면 우리 일본군들이 제물포에 상륙하게 됐고 서울을 경유해서 수원, 평택 중에 주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산만에 왔던 애들은 충청남 천안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오게 된다고요. 그 결과 오다 보면 성안역이 있거든요. 지금요. 네, 가보시면 이 성안역 주변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했던 대표적인 동네다 보시면 됩니다. 됐죠? 네. 자, 결과 순서를 물어본다면 기억, 니은, 디귿, 그대로 순서가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어때요? 근현대사 오니까 좀 더 양이 많아졌죠? 네. 특히 근현대사가 약하신 분들은 이론이 최소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았다면 제가 꼭 권해드린 것은 기출문제를 최소한 5회독 정도 해달라는 얘기. 최소 기출을 5회독 정도 해달라. 5회독 정도.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끊임없이 풀어달라는 얘기. 모의고사를 끊임없이 풀어달라는 얘기를 반복 강조하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강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세요. 기억번. 서희의 안용진 단판으로 강동 육지를 획득하였다. 거란 1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거란 1차. 두 번째.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의 본거지를 토벌하고 동부 구성을 축조하였다. 그렇죠? 이건 이종 때입니다. 이종 때. 참고로 별무반은 숙종 때 만들었고 숙종 때 별무반을 가지고 끌고 가지 못했고 숙종이 갑자기 사망으로 인해서 이종 때 사용하게 되었다. 디귿번. 몽골의 침입에 저항하기 위하여 강화도를 천도하였다. 예.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좀 연도에 대한 부분이 좀 미묘한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 좀 보아야 되겠습니다. 자, 몽골 침입에 저항해서
몽골 침략 지정에서 강화도를 천도하였다. 강화 천도에 대한 얘기합니다. 이건 다 알아요. 누구나 다. 최후 정권이에요. 요것만 가지고 안 돼요. 연도를 알아두셔야 돼요. 1232년이에요. 1232년입니다. 이게 우리 1270년 항복할 때까지 대략 38년 동안, 그죠? 38년간 강화도를 갖다가, 네, 임시수도를 잡았던 것들이에요. 강화도가 고려 임시수도로 있었던 기간은 대략 38년입니다. 1232년에 대한 연도가 암기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봐요. 자, 옳지 않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3번 지문 한번 봐보세요. 3번 지문. 디귿 이전에 8만 대장경이 조판되었다. 자, 최유정권 때는 맞아요. 최유가 명령해서 만든 게 수기대사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강화도에서요. 네. 수기대사를 중심으로 대장도감을 만들고 다시 경상남도 진주목 남해에서 완성해 가죠. 이렇게. 왜냐면 강화도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연도가 몇 년이냐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게 1636년이에요. 1636년. 봐요. 그러면 디귿 이전에 8만 대장경이 만들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틀린 주문이 되겠지. 왜? 1632년이 강화 천도했잖아요. 그죠? 천도 이후에 만들어져야 돼. 이전이라는 단어가 틀렸다. 이후로 바꿔줘야 되겠지. 그 다음에 상정고금애문 1234년입니다. 1234년입니다. 상정고금애문. 이게 이규보가 쓴 동국이상국집에 기록이 나와 있죠. 우리나라 최초의 금속활자본이라고. 근데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록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오래된 건 직지심체 요절이거든요. 이게 혹시 발견된다면 직지는 완전히 밀리게 되겠죠. 글쎄, 요것만 발견만 된다면 우리는 뭐 개인 누군가가 발견된다면 돈벼락 맞겠죠. 네. 괜찮을 것 같아. 하나만 발견해도, 그죠? 그 다음에 향약 구급방. 향약 구급방. 향약이란 말은 우리 약초를 쓴다는 얘기야. 그 전까지는 전부 다 당나라의 약재를 썼어요. 중국산 약재라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줄여서 당제를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당제. 당나라, 송나라 거쳐면서 무조건 다 당제가 돼요. 네, 당제를 썼다. 근데 우리 산야에서 나는 약초를 사용해서 처방하기 시작했다. 이걸 향약 구급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36년인데 추정된다. 네. 1236년 추정되고 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 이후죠. 강화 천도 이후에 만들어졌다. 자, 문제 19번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자, 다음 자료에 문화재와 관련된 깊은 나라의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지금, 설계도가 나와 있죠? 이건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입니다. 신라 고유의 무덤 양식입니다. 뭔가요? 계단식 돌무지, 덧날 무덤입니다. 아까 했던 부분인데요. 약간 중복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도표가 나왔기 때문에 설계도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 자, 옳은 거 보러 가겠습니다. 일본 문화 전달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일본 문화, 이건 백제로 봐야 되죠. 일본 문화 전달의 메신저는 백제죠. 왕죽불, 미륵불 신앙이 특히 발전됐다. 예, 특히 신라의 왕죽불 사상. 뭐죠? 왕이 곧 부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뻥이 좀 심하죠? 그 다음에 미륵불 사상. 미륵은 우리가 54학년 뒤쯤에나 우리의 연대요. 일종의 미래불이죠. 이런 사상이 신라에 되게 많이 깔려 있었죠. 그 다음에 좀 추가하자면 신라에는 업설이 되게 유명하죠. 추가합니다. 업설이란 왕족과 그 다음에 왕족과 귀족들이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지배하고 있는 것은
되게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왜냐면 우리 사람이 전생에 있는지 전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생에 내가 이 정도의 덕을 쌓았다면 후대에 이렇게 쌓았기 때문에 내가 왕족이 됐고 귀족이 됐다는 거야. 근데 백성과 노비들은 덕을 쌓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일반 백성이 되고 노비로 태어났다는 거야. 환생했다는 거야. 이게 뭐죠? 정당성 또는 정통성을 강조하기 하다 보니까 신라애들은 업설을 되게 많이 중요하게 생각했다. 자, 농담삼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무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예전 같은 뭐가 되는 거야? 고려나 조선시 같은 과거시험 준비하는 거잖아. 봐요. 예전에 과거시험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법제상으로는 양이 다니신 분 누구나 가지. 응시할 수 있지. 그 실질적인 것들은 이게 아니었거든. 거의 대부분 양반들이 대부분 과거시험 준비했거든. 어때? 여러분들 500년 전, 100년 전, 500년 전, 1000년 전에 대부분 여러분들 신분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공무시험 준비하신 분들은. 다 양반이야, 여러분들. 어때? 선생님 전생 잘 본 것 같지? 예, 되게 꿀꿀했던 기분이 어떻게, 갑자기 내 전생을 봐줬잖아요. 선생님한테 한 5만원씩 내야 될 것 같은데? 전생을 내가 봐줬으니까. 그죠? 이형 알려준 학경 유무도 알려준, 그건 여러분 여하지, 공부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죠? 예. 일단 공부하는 걸로 봤을 때 전생을 본다면 여러분 예전에 양반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전 봐줬으니까 한 5만원씩 내야 될 것 같은데? 구자 알려줄까? 계좌번호 알려줄까? 자, 강공방으로, 예. 강공에서 사장님한테 알려달라 해서, 예. 계좌번호. 이를 낚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농담이에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발해 문화의 자극제가 된 건 뭘까요? 고구려겠죠. 예. 고구려의 문화가 되게 발해를 많이 건너갔죠. 네. 네 번째, 삼론종이 발달했다. 예. 발해입니다. 아니, 잘못했어요. 고구려의 삼론종입니다. 삼론종이란 설명드릴게요. 우리 불교사에 꼭 나오는 얘기인데, 백년설, 그 다음에 12년설, 백년설, 12년설, 그 다음에 공론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이론이 있다 해서 이걸 삼론종이라 불러요. 우리나라에 두는 건 이겁니다. 자, 공짜 한번 적어볼게요. 텅 비어있다는 뜻이에요. 텅 비어있다. 이 세상은 텅 비어있습니다. 누구 생각인가요? 부처의 생각입니다. 예, 부처는 깨우친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분이 깨우치고 봤더니 이 지구는 텅텅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거 뭐죠, 그러면? 부정론이라 불러요. 우리 눈에는 세상이 잘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저도 보이고, 그죠? 선생님도 보이고. 선생님 잘 보이는데 왜 안 보인다고 하죠? 부처가 보는 관점이에요. 부처가 보는 관점에 텅 비어있대요. 우리 세상은요. 삼론종 중에 고구려에 들어온 것은 공론입니다. 백년설과 12년설은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풀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인간과 사물에 대한 철학 논쟁을 도식한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문제인데요. 호랑 논쟁입니다. 호랑 논쟁. 이건 조선 후기에 노론 내부의, 그죠? 네, 노론 내부의 분열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송시열의 제자들이 갈라지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인물성 이론, 그 다음에 인물성 동론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충청도 사람들, 그 다음에 여기는 기호지방 사람들, 서울 경기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볼까? 이렇게 좀 뽑아볼까요? 사람의 인성과 물성이 같느냐? 이 사람들, 사람이 가지는 인성과 물성이 같느냐? 이 얘기입니다. 충청도 지방의 이론들은 다르다는 거야. 서울 사람들은 같다고 보는 거야, 이게. 즉, 다르게 표현하면, 청의 문화를 수용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거지. 어때요? 충청도 사람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얘기하는 거고, 서울 경기 사람들 받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 어차피 청의 문화를 받아야 된다, 선진 문화를 받아야 된다 생각하는 게, 예, 인물성 동론자들입니다. 노론 내부의 싸움이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장씩 보죠. 자, 가번. 충청도니까 뭐겠어? 호론이겠지. 오른쪽에 서울 경기지방이니까 낙론이라고 봐야 되겠지. 한원진, 권상아,
네, 윤봉구, 이 호론자들입니다. 한원진, 권상아, 윤봉구, 낙론들, 이간, 김창엽, 이분들은 낙론입니다. 자, 그 다음에 호론들은 인물성 이론, 그 다음에 낙론들은 인물성 동론입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설명을 옳은 것. 1번, 가의 입장에서, 가는 뭐야? 호론이죠. 호론의 입장에서 흥선대원군의 대의정책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렇죠. 통상개화 반대운동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정책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흥선의 정책은 방금 얘기하다시피 통상개화 반대입니다. 문을 확 걸어 잠그겠다는 뜻이죠. 이게 뭐예요? 일명 세국정치죠. 잘 쓰지 않는 용어인데 요즘 이렇게 씁니다. 통상개화 반대운동이 맞죠? 충청 호론들의 사상과 흥선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다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와 가는 성운의 사상을 개성한 게 아니라 송시열의 제자, 송시열을 바꿔줘야 되겠죠? 송시열의 노론 내부 논쟁이기 때문에 성운과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나와와 주리철학은 인간의 심성을 중시했다. 인간의 심성은 낙론이 아니라 호론으로 가야 되겠죠? 호론, 가로 바꿔줘야 되겠죠? 4번, 가와 나의 대립으로 실학사상이 등장하였다. 가는 호론이잖아요. 호론이 있던 실학사상 등장할 수 없겠죠. 가는 X, 낙론들이죠. 낙론의 영향으로 이렇게 봐야 되겠죠. 낙론의 영향으로 우리 사회에 실학사상이 유입됐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틀린 질문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호랑 논쟁까지. 가장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우리가 10회에 걸친 동형 모의고사를 실제로 풀어봤습니다. 또 여러분 20문제 주어진다면 주어진 시간 내에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고득점을 하게 될 거고 남는 시간을 여러분이 부족한 과목에다가 투자해서 훨씬 더 효율적인 점수를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업을 다 마치겠고요. 이렇게 수업을 장기간 들어준 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자, 또 다음 기회, 좋은 기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자,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